어머님 글도 모르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밥상 위로 떨어졌다. 나는 국그릇을 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췄다.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내 앞에 들이밀며 다시 한번 말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거 읽으실 수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에는 배려라는 포장지가 씌워져 있었지만 속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아들은 옆에서 밥만 떠먹고 있었다.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식탁을 짚는 순간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미안하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거실로 나가버렸다. 나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된장찌개가 이제는 식어가고 있었고 그 위로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그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 부끄러운 건 그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나를 무시하는 저 태도였다. 나는 젓가락을 집어 반찬을 하나 집어들었지만 입에 넣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아니,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쓰렸다.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적시며 흘러내렸고 그 순간 문득 이 손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랐다. 이 손으로 논에 나가 모를 심었다. 이 손으로 장사를 해서 아들을 키웠다. 이 손으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글 모른다고 무시를 받는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는데 물이 손끝 사이로 흘러내렸다.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다. 행주를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녁이 끝나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부엌 한쪽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며느리가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인데. 어머니한테 이런 거 설명해봤자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며느리는 몰랐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을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통장 몇 건과 인감도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장사를 하며 조금씩 모은 돈, 아들 몰래 챙겨둔 재산, 그리고 이 집의 명의. 며느리는 모른다. 아들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냥 어머니가 뭔가 조금 있겠거니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다. 나는 통장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넣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어머님 글도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글은 몰라도 사람의 도리는 안다.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법도 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며느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밥을 지었다.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뭔가 달라진 하루였다.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찍 깼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어머니, 오늘 택배 오면 받아주세요. 근데 혹시 전화 오면 그냥 받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머니가 전화 받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또다시 그 말투였다. 배려인 척하지만 속은 무시로 가득한 말투.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는 그대로 거실로 나갔다. 나는 밥그릇을 꺼내 상을 차렸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다. 엄마, 밥 먹고 갈게요. 나는 상을 내놓았다. 아들은 급하게 밥을 떠먹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밥 차리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늙어서 짐이 된 사람?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아들도 뒤따라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김이 오르는 밥그릇, 따뜻한 국,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고 다시 보자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해야 할 때였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통장 몇 권을 넣었다. 외출 준비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그래, 글은 몰라도 사람의 도리는 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는 이 길을 장사하러 다녔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저녁 늦게 돌아오던 길.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손님들이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1,000원이에요. 싸게 드릴게요.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글 모른다고 무시를 받는다. 버스가 멈췄고 나는 내렸다. 은행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방 속 도장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휴대폰을 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나는 일어나 창구로 갔다.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다. 어르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이 통장이요? 오래되셨네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명예 이전하고 일부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그러시면 여기 서류 작성하셔야 하는데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읽어주시면 제가 쓸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읽어줬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글자씩 따라 썼다. 손이 떨렸지만 악물고 써내려갔다. 이름 석자는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에 정확히 찍었다.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처리되는데 며칠 걸려요. 그때 다시 오셔야 해요. 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올게요. 은행을 나와 다시 버스를 탔다. 이번엔 시청으로 가는 버스였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며느리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냥 늙은 엄마가 산책 다녀온 줄만 안다. 시청에 도착해 민원실로 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공무원이 물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처리하려고요.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아, 이건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다시 한번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를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동안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글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다.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공무원이 말했다. 처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나는 아들 전화번호를 말했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시청을 나와 다시 버스를 탔다. 이번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였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만져봤다. 가방 속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이 봉투 안에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는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나는 대답했다. 응, 산책 좀.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 장롱 깊숙이 넣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다. 어머니, 요즘 나가시는 일 많으시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바람 쐬러 다니는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아니, 믿는 척 하는 것 같았다.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였다.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말이었다. 저녁상을 차리고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남의 사람일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 배달 앱으로 시키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시켜드릴게요. 또다시 그 말투였다. 못하시니까. 그 말 속에 담긴 무시가 느껴졌다. 나는 대답했다. 고맙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배달앱 못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나는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그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바꿔야 할 때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서류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다. 어르신, 처리 다 됐어요. 여기 서류 확인하시고 보관 잘하세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이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대답했다. 밖에 나왔어. 며느리가 말했다. 아, 그러세요?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 이제 다 알아서 해야지. 집에 도착해 봉투를 장롱에 넣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며느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몰라도 내 것을 지키는 법은 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다. 어머니, 오늘 택배 받아주세요. 근데 사인하실 때 이름만 쓰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며느리는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그날 이후 나는 봉투를 하나 꺼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다시 집을 나섰다. 가방 속에는 어제 받아온 서류와 도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번엔 구청으로 가는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혼자 다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해야 했다. 아니, 하고 싶었다. 구청에 도착해 민원실로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벽에 붙은 안내문을 바라봤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았다. 4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내 번호가 불렸다. 일어나서 창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다. 나이 탓일까? 아니면 긴장 때문일까? 창구 직원은 중년 여자였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명에 관련해서요. 이거 정리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아, 이건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확인만 가능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확인 서류만 떼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가능하세요. 신분증이랑 도장 있으세요? 나는 신분증과 도장을 꺼내 건넸다. 직원은 서류를 출력하더니 내게 보여줬다. 여기 확인하시고 여기에 사인하세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글씨가 빽빽했지만 어디에 사인해야 하는지는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줬다. 나는 천천히 이름을 썼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다. 이름 석자만큼은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었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혼자 이런 거 다 하시기 힘드실 텐데 대단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구청을 나와 이번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예전에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몇 번 갔던 곳이었다.
그때 명함을 받아뒀던 게 기억났고 집에서 찾아가지고 왔다.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맞아줬다. 법무사님 계세요? 직원은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안경 쓴 중년 남자가 나왔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부동산 명의 이전하고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법무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다. 아, 이거 오래된 서류네요. 처리하시려면 몇 가지 더 필요한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요. 제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법무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르신, 이런 건 보통 가족들과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나는 귀 기울여 들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이해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내 뜻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핵심이었다.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다. 한 글자씩 따라 쓰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힐 때마다 탁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닫는 소리 같았다. 처리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다. 나는 잠깐 그늘에 서서 숨을 골랐다. 가방이 무거웠다. 아니,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걸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시장 골목, 공원, 약국, 슈퍼마켓. 내가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길이었다. 이 길을 걸으며 장사를 하고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 길 위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없었다. 아마 친구 만나러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늘 받아온 서류들을 하나씩 넣으며 정리했다. 은행 서류, 구청 서류, 법무사 서류. 하나둘씩 쌓여갔다. 이 서류들이 쌓일수록 내 결심도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나는 부엌에서 대답했다. 응, 조금 전에 왔어.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다. 응, 볼일 좀 봤지.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관심이 없는 거였다. 아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어차피 늙은 시어머니가 뭘 하겠냐는 식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곧 알게 될 거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며느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다.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며느리를 불렀다. 밥 먹자. 며느리는 자리에 앉았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침묵만 흘렀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놓을까 생각했지만 참았다. 이제 곧 끝날 일이었다.
며칠만 더 참으면 됐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내용을 되새겼다. 글씨는 잘 안 보였지만 어디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지는 알았다. 그 도장 하나하나가 내 의지였고 내 결심이었다. 이제 마지막 도장 하나만 남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앞을 바라봤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매일이 고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밥을 차릴 때마다 상을 하나 덜 차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혼자 사는 것도, 혼자 결정하는 것도.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과묵했지만 다정했다. 내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밀었고, 내가 걱정하면 손을 잡아줬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손.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생각났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당신,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살 수 있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강하지 않아. 나도 무서워. 남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워도 괜찮아. 그래도 살아가는 거야.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남편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며칠 뒤 남편은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다. 남편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을 보며, 남편이 앉았던 소파를 보며, 남편이 마시던 찻잔을 보며 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로 나는 혼자 살 수 있을까?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살았다. 하루하루를 버텼고, 이겨냈고, 살아남았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이 늘었으니 집도 더 따뜻해지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며느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사는 남의 사람처럼 대했다. 아니, 어쩌면 남보다 못한 대우였다. 남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데 며느리는 나에게 그마저도 없었다. 어머님 글도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아니,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유산 목록도 함께 들어 있었다. 남편은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모은 것들이 있었다. 이 집, 통장 몇 개, 그리고 작은 땅 한 떼기. 그게 전부였지만 나에게는 큰 재산이었다. 며느리는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아들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냥 어머니가 뭔가 조금 있겠거니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적지 않았다. 장사를 하며 조금씩 모았고 남편이 남긴 것까지 합치면 제법 됐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생각했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아들에게 다 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있는 한 그건 불가능했다. 며느리는 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리고 나를 더 무시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이름으로만 정리하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쓰자. 며느리가 무시하던 그 재산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았다. 당신, 내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해.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들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정리됐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시세를 알아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찍 깼어.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다. 오늘도 어디 나가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응, 볼 일이 좀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를 마저 마시고 외출 준비를 했다. 가방에 서류와 도장을 넣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남편이 내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 잘하고 있어. 힘내. 그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계단을 다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내 귓가에 다시 울렸다. 나 이제 진짜로 해보려 한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다. 그냥 볼일 좀 보는 거야.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볼일이요? 요즘 거의 매일 나가시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할 일이 있지. 늙었다고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니. 며느리는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다. 아들이 옆에서 물었다. 엄마, 어디 편찮으신 데 있어요? 병원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친구를 만난 적은 없었다. 은행과 구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물었다. 어머니, 통장 어디 두셨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왜? 며느리가 말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관리 같은 거 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왜 내 통장이 궁금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요. 나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하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응, 무슨 일이야? 아들은 문을 닫고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시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일 보는 거야. 아들이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프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물어봐서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아내가 왜 궁금해하는데? 아들은 대답했다. 그냥 궁금하대요. 어머니가 요즘 자주 나가시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들은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알았어. 아들은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서류 다 처리됐어요.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물었다. 어디 가세요? 나는 대답했다. 볼일 좀 보러.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은 편하지 않아 보였다. 뭔가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 서류를 받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법무사가 말했다. 어르신, 이제 다 정리되셨어요. 이 서류들 잘 보관하세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이런 거 다 처리하시다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모든 서류가 내 이름으로 정리됐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됐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냥 다녀왔어.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요즘 어머니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쁜 게 좋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며느리는 물을 마시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꾸미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젓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꾸민다니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다시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갔다. 저녁을 차리고 가족을 불렀다. 식탁에 모두 앉았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한테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나는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을? 며느리가 말했다. 요즘 자주 나가시잖아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다. 여보, 그만해. 엄마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하시는 거지.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말해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며느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다. 그날 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주말 아침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집에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가족회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국을 저으며 물었다. 무슨 회의?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일이요. 요즘 자꾸 밖에 나가시잖아요. 저희는 알 권리가 있어요. 나는 불을 끄고 며느리를 돌아봤다. 알 권리?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네.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야죠.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알았어. 밥 먹고 얘기하자. 식탁에 상을 차리고 모두 앉았다. 아들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침묵만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재산 정리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재산 정리요? 무슨 재산을 정리하셨는데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 통장이랑 부동산이랑 다 내 명의로만 정리했어. 며느리가 소리쳤다. 왜 몰래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재산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닌 글도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이야. 이게 가족한테 하는 말이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말린 적 있니? 아니면 나를 감싸준 적 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너를 키우느라 고생했어. 아버지 없이 혼자 장사하면서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어.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건 뭐니? 무시와 무관심이야.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도가 아니라고? 그럼 뭐니?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너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어머니 재산 생각해서 같이 산 건데.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결국 재산 때문이었구나.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을 본 거였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들이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정말로.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오해가 아니야. 현실이야. 내 아내는 지금 솔직한 말을 한 거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그냥 뭐, 늙은 시어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 산 거 아니니?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시어머니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니?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방에서 따로 살 거야. 밥도 따로 먹고 생활도 따로 할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 안에서 장롱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이제 이건 온전히 내 것이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 것. 창밖을 보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그 햇살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시원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토해낸 기분이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따로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내 방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했다. 며느리나 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오히려 편해졌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무시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니는 게 보였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남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통장, 부동산 서류, 명예 이전 서류.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 것이었다. 문득 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됐다. 아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있는 한 그건 불가능했다. 며느리는 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기부를 할까?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데 쓸까?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나는 대답했다. 응, 들어와. 아들이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들을 보며 물었다. 뭐가 미안한데? 아들이 말했다. 제가 엄마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아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내의 잘못이고 어쩌면 내 잘못이기도 해. 너무 참고만 살았으니까. 아들이 물었다. 엄마, 정말로 따로 사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게 나한테 더 편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후회는 이미 늦었어.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니.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아들은 눈물을 참는 듯 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들을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한참을 내 품에 안겨 있다가 일어났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맙다. 아들이 나간 후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제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아름다운 노을처럼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나는 내 재산을 정리했어. 모두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도 결정했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은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줄게.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들과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너희 둘을 위해. 장사를 하며 손이 트고 발이 부르도록 일했고, 한 끼 걸으면서도 아들 학비를 댔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이 집을 지켰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글 모른다고 무시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고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어. 나는 너희에게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후회는 이미 늦었어.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아. 내가 나한테 한 말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넌 침묵했어.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며느리가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너희는 너희끼리 살면 돼. 나는 따로 살 거야. 이 집에서 내 방만 쓰고 생활비도 따로 쓸 거야. 너희한테 의지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가 나한테 의지하지도 못하게 할 거야. 아들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 그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어. 그건 내 선택이야. 아들이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저희는 엄마 재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며느리의 말을 들었잖니. 재산 생각해서 같이 산 거라고.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만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방문을 닫고 창가에 앉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었다. 나는 그 노을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봤지? 내가 해냈어. 당신 말대로 나는 강한 사람이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며칠 후 나는 은행에 갔다. 그리고 내 통장에서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좋은 곳에 쓰고 싶어서요. 기부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뿌듯했다.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내 방에 영수증을 보관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해도 내 마음을 적고 싶었다. 느릿느릿 한 글자씩 썼다.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다.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썼고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내 이야기였고 내 마음이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다웠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고 있다고. 며칠 후 아들이 내 방에 찾아왔다.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꼭 그림이 그려진 찻잔이었다. 엄마가 차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골라봤어요. 나는 찻잔을 들어보았다. 예쁜 찻잔이었다. 고맙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좋은 아들이야. 다만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아들이 나간 후 나는 새 찻잔에 차를 따랐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여전히 내 방에서 따로 생활했다. 며느리와는 필요한 말만 했고 아들과는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 더 이상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나아졌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글자가 잘 안 보였지만 천천히 읽으면 됐다.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날씨 좋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물었다. 혼자 사세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족과 같이 살지만 제 방에서 따로 살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편하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며느리가 말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었어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예전과는 달랐다. 며느리가 내게 반찬을 권하고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것. 남편의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때?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일기장을 꺼내 다시 한번 글을 썼다. 한 글자씩 천천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나는 평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책도 많이 읽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을, 내 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다. 글은 몰라도 마음은 쓸 줄 안다. 사랑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마음. 그게 내 인생이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 새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 그게 내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다. 글은 몰라도 마음은 쓸 줄 안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